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농민의 아들 김상훈 기자가 네. 농업 얘기를 자기가 또 해보겠다. 네. 뭐 해서 또 가져 나왔는데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뭐 이런저런 법안들이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과도 되고 있고 대통령이 이번에도 또 하나 보자. 거부권 행사 하나 보자. 뭐 하면서 뭐 이런 이제 식으로 대표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건데 요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정치적 스탠스보다도 뭔지 좀 정확하게 알자. 근데 알다 보면 정치적 스탠스도 반영이 되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사실 이것도 저희가 미리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선거 전에 이 주제를 하면 네. 저희가 이제 정치를 너희들이 다 좌지우지하냐. 그렇습니다. 언더스탠딩 너무 힘센 거는 알고 있었지만 좀 너무한다. 이런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룰 수가 없죠. 저희가 한마디만 하면 여론이 확 바뀌니까. 그래서 저희가 네. 총선 후에 하기로 예. 했던 그런 시리즈 중에 요거 하나입니다. 좀 잘 알아보고 실제로 취지가 뭔지, 네. 문제점은 뭔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건 뭐 농민의 아들밖에 누가 이것도 취재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김상훈 기자한테 자세히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네. 야, 채팅창에서도 진짜 예민한 주제 막 이렇게 웬만하면 그래서 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농민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구독자 뭐 이런 게 좀 아쉽다 보니까 저희도 좀 센세이션 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 양곡관리법 이 얘기죠 오늘 하시려는 네, 게. 예. 사실 양곡관리법은 저희가 지난 2022년에 한번 이슈가 될 때 다뤘던 적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이제 민주당이 그 본회의에 올린 게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란 것도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해묵은 문제이기도 하고. 예. 근데 농안법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산물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밥상 물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그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에서 신선 농산물이 차지하는 가중치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높아요. 한 7.6% 정도가 되는데 농산물 가격이 많이 뛰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2.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신선 농산물의 소비자 물가 가중치가 3배 정도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농산물 가격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번에 그 농안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농산물 가격 안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뭐 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좀 설명을 네. 해주세요. 일단 간단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양곡관리법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예. 뭐 골자는 간단합니다. 쌀값은 뭐 모든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인 거잖아요.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쌀의 초과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면 그 시장 격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매를 냈었죠. 정부가 직접 사는 수매를 냈었고, 그 다음에는 쌀 직불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면서도 이제 조금 생산량을 조절하는 이런 정책을 썼었고, 최근에 그 직불제를 조금 바꾸면서 이제 수요 관리, 그러니까 초과 생산량을 관리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공공비축미라고 해서 정부가 이제 뭐 공공으로 쓸 만한 쌀들은 이제 창고에 쟁여놓는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초과 공급량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산지의 쌀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 격리라고 하는 걸 합니다. 시장 격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풀려 있는 초과 공급 물량을 사다가 그냥 시장에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사주는 거다. 맞습니다. 정부가 그냥 사주는 거잖아요. 어디다 써요? 사다가 창고에 넣어놓는다. 넣어놓는 겁니다. 정부미로. 그렇죠. 정부미, 군대에서 나오는 정부미.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창고에 넣었다가 그냥 썩혀요? 그래서 계속 그런 문제가 반복이 되죠.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복지, 그다음에 해외 원조, 그다음에 주정용, 그다음에 가공용품에도 쓰고, 그다음에 사료 만들 때도 쓰고. 야, 사료도 제일 많이 쓰네. 그렇죠. 그 시장 가격으로 사다가 굉장히 싼 값으로 팔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 사료는요, 사람이 못 먹을 정도로 너무 오래 창고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냥 동물한테나 주자. 그게 사료용 아닙니까? 쌀 저거? 그렇죠. 그럼 사실상 사다가 버리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런 문제가 그렇게 하면 계속 좀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 양곡관리법이 언제 나왔냐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2022년에 그 대두가 됐던 문제인 건데 이 빨간색 선이 2021년산 쌀 가격의 산지 가격 추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대략 그 평년의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정상가다라고 해서 48,000원 정도. 전국 20kg 기준으로 한 48,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평년 가격인 건데 네. 2022년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쌀 가격이. 한 53,000원 넘었을 때니까. 예. 파란색이 2020년 산이라고 돼 있는데요. 맞습니다. 2020년 산이니까 이제 2021년까지 팔리는 거죠. 네. 2021년 산이 그래서 그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2021년 쌀이 나오고 나면 팔리기 시작하는데 53,000원에 시작해서 38,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폭락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원래는 정부가 시장 격리와 공공 비축미라고 하는 걸로 이제 초과 공급 물량을 시장에서 없애는 방법으로 사들였는데 정부 돈을 들여서 그렇죠. 네. 근데 당시에 민주당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니들이 찔끔찔끔 사들이니까 한꺼번에 사지 않고 찔끔찔끔 사들이니까 계속 산지에 있는 가격이 내려가는 거 아니냐. 많이 사라. 많이 사면 가격이 안 떨어질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시에 당연히 농민들이 많이 조금 화가 났겠죠. 산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예. 당장에 소득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더더군다나 예. 쌀 직불금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농민들은 불만이 나오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게 앞으로는 자동으로 그러니까 보통 그 수확 처리되면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해 수요량과 그다음에 올해 생산량을 관측을 합니다. 예. 계약 재배 면적 같은 거 다 따져가지고 그래서 생산량이 이만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 전망치를 내놓는데 그때 초과 생산량이 얼마인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자동으로 정부가 사가라.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 격리라고 하는 정부가 정부 돈 들여서 그냥 쌀을 사주는 제도는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재량껏 하는 거죠. 그때 정부가. 가서 난 이만큼 살래 저만큼 살래 결정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남는 쌀 다 사줘. 그렇죠. 그게 지금 그 발의된 개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동으로 사게 돼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남는 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는 쌀도 있을 수 있는 수 남는 있고. 쌀이고 그 생산한 양이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확 처리되면 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측이라고 하는 걸 해요. 예. 그래서 올해 재배 면적을 봤더니 이 정도 생산이 되겠다. 예. 그러면 생산량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올해 수요량도 나올 테고 그러니까 수요량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르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정밀하게 예측을 하죠. 그럼 아예 그냥 키로당 얼마 이렇게 딱 가격을 정해놓고 정부가 무조건 키로당 얼마에는 사드리겠습니다. 마치 중앙은행처럼. 그러면 키로당 요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파는 바보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아예 가격의 하방을 정해서 every year 사드려라. 그런 얘기일까요? 그건 산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대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통제를 안 하는데 그냥 예를 들면 양이 양이 많으면 양을 정해놓고 이번에는 수요가 이 정도로 예상되는데 생산이 좀 많았네. 그러면 맞습니다. 30%가 초과 공급이네. 그럼 30% 사간다 이 말이죠. 좀 그렇죠. 넉넉히 사갔다가 너무 시장 가격이 오르네 싶으면 그냥 슬슬 좀 푸는 거겠네요.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어떤 여튼 개념인지. 초과 생산량 다 산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초과 생산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이미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미 25만 톤입니다. 이 초과 생산량이. 그러면 이 정도는 항상 매해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 문제는 이렇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다 사들이게 되면 의무적으로 혹은 자동으로 사들이게 되면 수요랑 공급이 맞아서 굉장히 그 가격이 조금 평년 가격이 대략 단단하게 좀 유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벼농사를 짓게 되고 그러면 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요가 줄고 있으니까 잠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표가 이거예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줄었고 있는데. 이미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정도에서도 25만 톤, 한 해 25만 톤이면 우리나라 2023년 쌀 생산량이 370만 톤쯤 되니까 한 10%는 조금 안 되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양이 남는다는 건데 요걸 다 사들이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도 줄어들 텐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벼농사를 짓게 되고 벼농사를 계속 짓게 되면 당연히 그 초과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당연히,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부나 많은 사람들의 비판 이야기인 거죠. 그건 뭐 굉장히 당연히 우려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농민을 도와주고 쌀 가격을 어느 정도 보존해 주자는 취지는 맞는데 알겠는데 쌀을 저렇게 남는 거 있으면 무조건 다 사줄게 하면 다 쌀 농사 많이 짓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쌀이 지금 남는데 쌀이 더 많이 남을 거 아니냐? 네. 그 쌀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도와준다라는 컨셉보다는 쌀 같은 경우에는 식량 안보랑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식량 안보는 각 그 식량 작물별로 자급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100%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다. 근데 쌀 같은 경우가 쌀이나 고구마, 감자 정도가 딱 100%에 맞춰져 있어요. 예. 그래서 식량 안보를 지키려면 이렇게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안보를 자급률을 지킬 만큼의 많은 농가들이 계속 벼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벌면 벼농사를 짓지 않겠죠. 그러면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농민을 도와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안보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먹을 만큼만 딱 생산은 하도록 네. 그게 안보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시장에 알아서 사고 파세요라고 방치해 놓으면 쌀값은 뚝뚝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 쌀농사 포기하는 농민들이 생길 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쌀값은 다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공급이 줄어들 테니까. 맞습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나라 국민들 먹을 만큼은 자연스럽게 생산이 되는 쌀값도 뭐 어느 정도 유지는 될 테니까 그게 농민들이 어느 정도를 벌어야 쌀 농사를 지을만 합니다라는 수준은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니 꼭 시장에서 가격을 유지시켜 주어야 쌀에 대한 자급이 된다는 건 조금 이상한 논리 같은데요. 그냥 내버려둬도 쌀은 작업될 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인데 그게 시장의 합리적인 기능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고통이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해지겠죠. 뭐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농산물 쌀뿐만 아니라 많은 농산물에서 그런 식으로 시장의 기능에 맡겨놓게 되면 어떤 때는 굉장히 쌀값이 올라가고 어떤 때는 굉장히 쌀값이 내려가고 단순히 재배 면적만 따지는 게 아니라 기후 영향도 있잖아요.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알겠어요. 예. 이게 그 양파를 2017년, 2020년 가격을 조금 추이를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 단수가 뭐냐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에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이 줄었고 이게 기후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면적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많은 농부들이 양파 농사를 또 지을 거 아니겠어요. 네, 야 양파 가격 좋네. 그렇죠. 그래서 재배 면적이 이렇게나 늘어나는 거예요. 양파 가격이 전해 좋으면 다음에 늘어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단수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고 기후가 평년이랑 비슷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면적이 많이 늘어났다니 가격이 33%나 빠집니다. 당연히 뭐 시장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음에 그래서 또 이렇게 면적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폭락하니까. 농부들이 이제 양파 농사를 짓지 않았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단수, 그러니까 단위 면적 수확량이 이렇게 늘어나요. 기후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가격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랬더니 또 면적이 이렇게 줄어들고 가격은 또 이렇게 늘어나고 이게 한 4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 건데 이렇게 가격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뭐 사실 내릴 때는 별로 큰 고통은 없지만 농민은 큰 고통이겠지만 일반 소비자는 큰 고통을 느끼지 않겠지만 올랐을 때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또 농민들이 그만큼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을 써왔던 건데 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수매를 했던 거고 이게 보니까 정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직불금 체제로 바꿨죠. 직불금 체제가 뭐냐면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고정으로 직불금을 주고 쌀 농사를 지으면 그냥 무조건 기본소득처럼 어느 정도 맞습니다. 주고.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목표 가격에서 어느 정도가 떨어졌다. 그럼 우리가 이 중에 한 80% 이 정도는 보존을 해줄게. 이게 차익인 거죠.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시장 가격 예를 들면 목표 가격이 5만 원이다. 근데 시장 가격이 3만 원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3만 원에 파세요. 그 대신 저희가 한 가마니당 얼마는 드릴게요. 아니 그분은 3만 원에 파는 거고, 그렇죠. 3만 원에 파는 거고. 그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거지. 자동차, 그렇죠, 맞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받는 것처럼 2만 원을 거네요. 손해 봤으니까 2만 원이 목표 가격에서 못 미쳤으니 거기에서 80% 정도, 한 18,000원 정도를 보존을 해주는 거죠. 이게 직불금이었는데, 근데 이 직불금도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너무 쌀 농가에만 몰리다 보니까 직불금이 그렇죠. 쌀 직불금이 전체 직불금 예산의 한
80%까지 야, 됐었거든요. 그래요. 쌀 농가가 전체 워낙- 농가의 워낙 80%이기 많아서. 때문입니까? 아니요. 전체 재배 면적에서 벼 재배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47%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쌀 농가의 숫자가 바로 선거 때는 유권자 수니까. 맞습니다. 소농이 많아서 그렇죠. 농가 숫자로 보면 그렇죠. 80%쯤 돼요. 그런가 맞습니다. 보죠. 농가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전체 직불금에서 80%가 쌀로만 몰리니까 다른 작물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쌀이나 고구마, 감자를 빼놓고 다른 작물들은 대부분 자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특히나 뭐 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밀은 쌀보다 소비량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돌리기 위해서 이런 직불금 체제를 바꿔야겠구나 예. 라고 해서 공익형 직불금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건 지난 정부 때 만든 거죠, 이거. 맞습니다. 이게 예.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거죠.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쌀 직불금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직불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농가에 돈이 너무 많이 간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생산이랑 연계되는 거잖아요. 파는 만큼 차익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농한테 너무 많이 간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직불금 체제를 이렇게 바꾸자. 일단 소농한테 정액으로 조금 준다. 예.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죠.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소득. 그렇죠. 일단 농사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농한테 기본 소득처럼 조금 깔아주고 예. 그 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직불금을 주는 거예요. 아, 뭘 그러니까 짓는지 상관없이. 무슨 말이야. 저렇게 두 개로 나누면 그냥 쌀 한 거에 다 주지 말고 네. 기본적으로 너는 쌀 농사 줘? 그러면 일단 기본 주고 쌀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모든 농사 짓는 사람들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고 또 면적당으로 주면 생산량으로만 주는 것보다는 좀 골고루 나눠지지 않겠느냐는 맞습니다. 취지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쌀을 짓는다고 해서 직불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작물을 지르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유인도 되고 그래서 이 공익형 직불금 체제로 바꾼 건데 좋네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바꾼 건데 예. 그러다가 2021년도 쌀값이 폭락하면서 이게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졌다는 게 뭐가?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만든 법안인데 문재인 예. 정부 때 근데 민주당이 봤더니 이렇게 해놨더니 쌀값이 폭락하는구나. 쌀값은 방어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을 그동안은 쌀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쌀 말고 다른 작물에 혹은 좀 소농한테 골고루 나눠주자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원래 직불금 체제였으면 쌀값이 떨어져도 변동 직불금으로 받으니까 소득이 보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공익형 직불제를 바꿨더니 이게 쌀 농가에 보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건 쌀 농가 집집마다 돈 일부 그냥 나눠주고 끝내는 거니까 쌀값과 무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쌀 가격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우성이 나왔다. 더더군다나 이게 쌀 농가에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농가에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다 보니까 쌀 농가에 돌아가는 직불금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네. 계속 쌀 농사 짓던 분들은 불만이겠네요. 하여튼 불만이다 이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정해진 예산을 쌀 농가한테만 주다가 뿔뿔이 흩어서 주니까 뭐 정해진 쌀 농가한테만 줬던 건 아닌데 어쨌든 해픈투비 많이 가져갔었는데 예. 이게 직불제를 바꿨더니 더더군다나 쌀값이 떨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쌀값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예. 쌀값이 이렇게 떨어져 봤더니 나한테 돌아오는 직불금이 없으니까 소득이 왕창 줄어드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 예전 같으면 쌀값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럼 정부가 더 많은 돈을 풀어서 농민들에게 줬을 텐데 변동직불금으로 그렇게 줬겠죠. 변동직불금이면 맞습니다. 지금은 쌀값과 무관하게 나눠주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 통과했다는 법안은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다시 예전 버전으로 그렇죠. 쌀값이 떨어지면 그거만큼 대부분 다 보전해 주자는 조금 컨셉이네요. 방법은 다르긴 합니다. 그때는 쌀값이 떨어지면 차익을 보존해 줬던 거고 지금은 초과 물량을 아예 시장에서 다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가격을 지지해 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양곡관리법이. 이번 개정안이 맞습니다. 그러면 쌀이 더 남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걸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건데 예.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계산해 놓은 그 숫자가 있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의 법은 쌀만 사주는 건 아니고 농가들에게 그냥 다가오고 골고루 골고루. 직불금을 공익형 직불금을 해서 버리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쌀값이 낮아지면 더 많이 주고 쌀값이 안 낮아지면 덜 주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쌀값과 무관하게 쌀 농사 짓든 무슨 뭐 보리 농사를 짓든 맞습니다. 다 나눠주고 그렇죠. 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한테는 많이는 주겠으나 면적에는 오히려 약간 역진적으로 준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쌀값이 많이 폭락했을 때 손해가 감당이 안 된다. 특히나 대농 같은 경우에 쌀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는 사람은 예전에는
쌀값이 많이 떨어지면 변동 직불금으로 손해를 많이 보전받았는데 그때에 비하면 그렇죠. 대농이니까 그냥 아유 흉년이나 풍년이나 그냥 다 먹고 사시겠네요 하면 뭐 그럴 수는 있으나 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바꾼 이유가 예전에는 논을 뭐 2만 평을 쌀농사를 짓든 10만 평을 짓든 뭐 2천 평을 짓든 그냥 어차피 농부 한 명이 그때 그 품삯 주고 일꾼 써가면서 그냥 쓰는 건데 그러면 농사를 크게 짓는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더 많이 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취지였죠. 그런 취지. 근데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 그냥 최저 생계 정도를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바뀌어서 돌아가고 있는 제도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렇기도 하고 너무 쌀로만 정부 예산이 집중되니까 그렇죠. 쌀은 게다가 남는데 그렇죠. 그러니 계속 쌀 농사를 짓게 만드는 유인이 있었다는 정부 거예요.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쌀로 주는 돈을 좀 줄이고 다른데 좀 주면 쌀 농사 짓던 분들이 콩농사 뭐 밀농사로 좀 맞습니다. 가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게 좀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 아니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근데 그게 쌀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그렇죠. 다시 예전 방식으로 좀 돌아가 보자. 그렇죠. 예전처럼 뭐 정부가 세금을 많이 써서 쌀 가격을 받추는 방식으로. 쌀 가격 자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초과 생산 물량이 사라지게 되면 수요랑 공급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쌀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쌀값 자체를 정부가 유지하라가 이제 새롭게 바꾸고 싶은 거고. 맞습니다. 지금은 지금 제도는 쌀값 자체를 정부가 유지시켜 주기는 어려우니 충격만 가끔씩 완충시켜 드릴 테니까 쌀값이 자꾸 내려가는 것 같으면 콩이나 다른 걸로 바꾸세요. 맞습니다. 라는 그래서 게 현재 제도고. 그렇죠. 약간 논란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쌀값을 받쳐주니까 잠깐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리면 예. 이게 시장 격리를 의무화했을 때 쌀 수급이 어떻게 될지를 농촌경중에서 계산을 해놓은 거거든요. 예. 재배 면적이 조금 줄어들기는 합니다. 근데 생산량은 별로 줄어들진 않아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라고 하는 게 꾸준히 계속 늘어나니까. 그리고 1인 소비량도 줄고 근데 문제는 초과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죠. 2022년 기준으로 5만 톤이었는데 2030년이 되면 64만 톤이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 격리를 의무하게 되는 게 정부가 세금으로 사야 되는 건데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600억을 썼어야 되고 2030년이 되면 1.4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농림부가 그래서 반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쌀값을 지지하게 되면 원래 그 쌀농사를 지었던 고령의 소농 사실 이분들은 웬만하면 잘 바꾸진 않아요. 예. 이분들이 큰 돈이 필요한 거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그 규모별 재배 면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표란 말이죠. 예. 여기 보시면 50세 이하가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이 바꾼다는 거예요. 뭐를요? 젊은 농사들이 그 전해의 농산물 가격에 따라서 콩도 줬다가 맞습니다. 토마토도 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작물을 바꾼다. 젊은 농가들 같은 경우에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쌀 재배 면적을 바꾸는 비율이 저렇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냥 유지하는 거고 뭐 다른 걸로 바꾸거나 뭐 이런 경우들. 바꾸는 비율이 50세 이하에서는 35%인데 그렇죠. 7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14%가 되고. 나이가 들수록 그냥 쌀값이든 뭐든 관계없이 하던 것 한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분들 알겠지만 사실 농사는 모든 게 다 힘듭니다. 벼농사도 짓기 굉장히 힘들죠. 다만 벼농사는 기계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고령이어도 쉽게는 아니지만 조금 수월하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70세 이상의 약간 고령자 노인분이 난 지금까지 평생 쌀농사만 줘봤는데 내년부터 콩농사를 지라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그게 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죠. 그리고 재배 면적이 많을수록 더 다이나믹하게 바꾸시고 그렇죠. 뭐 이해되네요. 그런데요. 예. 근데 그래서 그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그 전략 작물 직불금이라고 해서 쌀의 초과 생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면 세금만 많이 들어가고 쌀의 초과 생산 문제는 계속 해결이 안 된다. 쌀 농사를 점점 안 짓게 해야지. 그렇죠. 계속 안정적으로 쌀 농사를 지어도 되게 만들면 어떡하냐.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전략작물 직불금이라고 해서 논에다가 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루쌀이라고 해서 가루쌀용 그 벼는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료용 작물
이런 것들을 짓게 되면 직불금을 또 주거든요. 예. 이런 그 제도까지 써가면서 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농안법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우리도 타작물 직불금이라고 하는 거를 안전장치로 넣어놨다. 이 타작물 직불금이라는 게 논에서 다른 작물을 짓게 되면 예. 똑같은 거예요. 전략작물 직불금이라 다른 작물을 짓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젊은 대농들 이 사람들이 분명히 보조금을 받으려고 예. 그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줄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과 생산 문제는 공급 과잉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제도에는 들어가는 있다. 네. 그러니까 쌀 말고 다른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인센티브는 양쪽 당 가까이 주는데 그렇죠. 민주당 쪽의 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고정하게 유지시키자는 거고 그렇죠. 반대하는 국힘당 쪽 얘기는 쌀 농사를 지으면 가끔씩 그 한번 망가질 수도 있는 퍼니시먼트도 거지. 있어야 자꾸 가시지라는 얘기고 여기는 일단은 다 따뜻하게는 만들어 드리고 더 벌고 싶은 농민들은 다른 작물로 가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취지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럼 뭐 방향은 비슷한데 요거는 좀 방법의 차이인 천천히 가도록 하자. 예. 그리고 요거는 조금 빨리 가도록 하자의 차이고 민주당 안은 그 대신 돈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렇겠네. 예산이 좀 적게 들고 그렇겠네요. 뭐 그렇죠. 그렇겠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더 생기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WTO 그 보조금 협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나라잖아요. 왜냐하면 예. WTO 가입국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렇게 쌀 그 타작물 직불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시장 경리를 통해서 쓴 돈들은 보조금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감축 대상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축 대상 보조금 중에 감축 면제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타작물 직불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 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쓰는 돈들은 우리가 감축을 해야 되는 보조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타작물 직불금에 돈을 많이 써야만 쌀 농가에 있는 분들이 타작물을 재배해서 그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근데 거기에 쓸 돈이 없다. 타작물 작물을 재배할 때 인센티브는 맞습니다. 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써야 되는 보조금은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거에 따라서 맞습니다. 네. 한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쌀 사는데도 돈을 많이 쓰고 타작물 직구에 돈을 많이 쓰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 안처럼 기본적으로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네. 그리고 타작물을 재배하시면 더 따뜻하게 해드리려면 네. 돈이 많이 예산이 필요한데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거는 국제 룰 위반입니다. 네. 정해진 그 연료를 가지고 그 보일러를 한도를 떼려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건너방에 따뜻하게 해놓아서 건너방으로 가세요라고 하려면 안방에는 보일러 꺼야 된다는 게 국힘당 얘기고 그래야 정해진 그 인센티브를 하면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안방도 따뜻하게 건너방은 더 따뜻하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원하시면 건너방으로 가실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 법안 이 법안이 그 보조금 협정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뭐 민주당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될 텐데 뭐 예.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은 없어서 그래서 여튼 쉽진 않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쪽 좀 역성을 좀 들어드리면 네. WTO라는 건 이제는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누가 요즘 지느냐, WTO 지킵니까? 지키냐. WTO 하자고 하던 미국이 벌써 WTO 탈퇴한다고 뭐 탈퇴한다고 하고 있고 중국이 오히려 미국한테 야 니네 그래도 되는 거야? 라는 판에 미국이랑 중국은 무슨 WTO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미국이랑 중국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WTO에 제소를 당해도 WTO는 이미 망가져 있어서 심사할 패널들이 없다는데요. 그거는 쌍방간에 소송을 할 때 그런 거고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아니죠.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진짜 실제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를 따져봐야 될 문제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보조금 협정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냐. 심지어는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을 하면서 저희가 WTO에서 개도국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개발도상국인 경우에는 이런 협정의 기준이 조금 더 널널해요.
근데 탈퇴했잖아요. 그렇죠. 개도국 지위를 탈퇴를 하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훨씬 더 기준이 빡빡해졌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쌀 문제는 알겠고 그거 말고 다른 농산물과 관련된 이번에 법안도 있었던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 농안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건데 농안법 지금까지 설명한 건 쌀과 관련된 쌀과 관련된 거고 이것도 논리는 비슷합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농산물은 우리가 최저 가격은 조금 보장해주겠다. 요거는 가격을 보장해주겠다. 쌀 그거랑 비슷해요. 쌀 지불금이랑 비슷한데 그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네. 평년 기준에서 얼마 정도가 기준 가격인데 기준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모자란다. 그럼 시장에서 이 가격으로 팔되 이 차액만큼을 어느 정도 한 90% 정부 80% 보조금 주겠다. 이걸 정부가 세금으로 주겠다. 그래서 가격 안정 효과를 주면 농가가 소득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네, 그 가격은 이제 그 농안법에서는 그 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 5, 그다음에 전문가 5,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 5, 농민들 5.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대상 품목, 그 보조금을 받는 품목의 대상, 그다음에 기준 가격, 그다음에 보전율 이런 것들 다 정해서 앞으로 하겠다. 최저임금 결정할 때처럼 결정하겠다는 거군요. 비슷합니다. 그냥 모여서. 그래서 그거는 콩, 보리 뿐만 아니라 뭐 당근, 배추, 뭐 싹 다, 뭐 상추, 오이, 깻잎 다. 거기서 가격 최저임금 정하듯이 가격 거기서 정하고. 그렇죠. 거기 무조건 맞춰주겠다.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냥 듣기로는 아니 뭐 이상적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 가격이 너무 출렁이 있는 건 문제야라는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가격을 정해주고 상추는 그럼 무조건 2,000원이야. 2,000원 떨어지면 다 2,000원 맞춰줄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취지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게 이런 원리인 거예요. 잠깐 슬라이드 하나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아까 그 양파랑 비슷한 건데 이런 식으로 면적이랑 그 기후가 너무 좋아서 생산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만 그렇죠. 이만큼을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만큼만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격이 원래 이만큼 올랐어야 되는데 이만큼만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완충 작용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폭을 줄이는. 근데 이게 잘 작동을 하려면 아까 쌀이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가격을 지지를 해주면 당연히 그 작물에 많은 농부들이 가서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벼처럼. 그리고 그 채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쪽으로 농가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면 다른 채소에 그 공급이 부족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공급 부족한 채소에는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주지 않는 작물들 거기는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갈 테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농가의 소득을 안정을 시키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여기서 보이는 이 면적, 재배 면적. 그러니까 기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재배 면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찾아야 돼요. 이렇게 가격을 지지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격 지지하는 품목으로 몰리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알겠어요. 농산물 가격이 가끔씩 치솟는 이유는 농민들이 그 작물을 재배를 안 했기 때문이고 재배를 안 한 이유는 그 전해나 전전해에 흉년이 들어서 폭락했기 때문이니 맞습니다. 농민들에게 폭락의 두려움을 좀 줄게 만들면 그렇죠. 폭락했더라도 그냥 한 번 더 짓지 뭐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그 가격 안정과 재배 비율의 안정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 말은 일리 있을 거 같은데 설득력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정책을 써요. 그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정책을 쓰는데 일리 있을 것 같으면 합리적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떨어질 때는 그런데 그 문제가 그 다음에 오를 때인 거죠. 근데 계속 이게 고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잘 지지가 되니까 여기서는 손해를 별로 안 보네. 콩은 항상 5년 지어봤더니 여기서는 별로 손해를 안 보네. 그러면 이쪽 작물로 많은 사람 농부들이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콩만 주면 안 되고 깻잎도 주고 상근도 주고 무, 배추, 상추 다 주면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 그렇다고 콩으로 갈 필요 있어? 모든 농산물을 지정을 할 수는 없으니 거기서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지정을 하게 돼 있죠. 위원회에서. 어떤 농산물을 할지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또 왜 그렇게 합니까? 당근 농사 짓는 사람은 또 국민이고 세금이 저희가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머릿수 많은 농민들에게만 준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으시면 콩농사에만 주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소수에게 준다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니까요.
위원회에서 홍농사 많이 짓는 사람한테 주겠지 당연히. 위원회에 농민들이 3분의 1이 들어간다면서요. 거기서 품목도 결정하고 가격도 결정하는 거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게 우리나라의 전략 작물이라고 해서 네. 당근은 못 먹어도 괜찮지만 뭐뭐는 꼭 있어야 돼. 콩은 먹어야 돼. 어. 라는 게 있으면 그걸 국가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우리 농산물 중에 그런 게 있습니까? 과연? 콩, 배추 있죠. 배추? 파도 있습니다. 그럼 당근은 왜 안 됩니까? 그 입맛의 차이지 각자. 당근 김치 저는 배추 없어도 당근 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꼭 김치 안 먹어도 됩니다. 그거는 사람의 취향이죠. 그건. 아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전 국민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걸 누구 취향에 맞춰서 위원들의 그럼 취향에 맞춰서 하는 아니 거냐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말씀하셨던 대로 그 결국은 보조 가격을 이렇게 너무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좀 맞춰준다는 취지는 네. 매우 합리적인데 아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안 주는 애들이 나올 텐데 네. 그럼 그러면 주는 쪽에로만 자꾸 농민들이 몰려서 몰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그쵸. 거냐? 거기서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아무도 당근 농사 안 짓고 다 깻잎으로 가면 그렇지. 당근값이 치솟을 텐데. 그래서 그 법에는 그 해법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농안법 개정안에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사실 일본의 예를 조금 들어드리자면 일본은 우리나라랑 농가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고령의 소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똑같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건데 일본도 하고 있는 거다. 일본도 똑같은 그 제도를 하고 있어요. 예. 일본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본의 채소 가격 안정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평년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몇 개년 평균 가격이 뭐 이 정도다. 1,000원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위원회 같은데 정하는 거죠. 기준 가격을 얼마로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년 가격의 90%다. 예. 그리고 한도 가격은 평년 가격의 60%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평년 가격이 1,000원이면 당연히 기준 가격은 900원이 되겠죠. 예. 근데 시장 가격이 800원이다. 그러면 차익이 100원이잖아요. 예. 100원에 90%만큼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뭐 5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예. 이게 세금이 무한정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한도 가격이 600원이고 그러면 더 900원에서 이 정도에서만 해결해 준다. 600원의 차익인 이 270원. 알겠어요. 이게 최대치로 이게 보존을 해주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예. 민주당 정부 하겠다고 하는 똑같네요. 것과 그냥 일본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그 뭐지 진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예. 필수적인 조건이 그러면 이 재배 면적이 몰리지 않게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부가 지정산지라고 하는 걸 정해줍니다. 이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헥타르 면적 조건이 있어야 돼. 20헥타르면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그리고 해당 농가가 전체 면적의 3분의 2에서 나오는 생산 물량을 공동 출하를 해야 돼요. 다 똑같이 사고 팔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출하하는 데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도매시장 같은 데다 출하해서 팔아라.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는데 예. 이런 조건을 맞춰오면 아 니네는 무슨 품목의 지정 산지라고 이렇게 정부가 정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라이센스를 주는구나. 그렇습니다. 라이센스 비슷한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그러면 이쪽에서 그 해당 품목의 농사를 짓는 농가들에게만 이 채소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혜택을 주는 거죠. 이 지정 산지가 아닌 곳에서는 그 해당 품목일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보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보조금 주는 산지를 처음부터 산지를 지정하니까 이게 돈 된다고 해서 다른 데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입니까? 아, 그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그 생산단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 있으나 받을 수는 있겠죠. 라이센스 근데 전혀 다른 곳에서 나 혼자 뭐 많이 주네? 그럼 나 이거 줘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재배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한선이 확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어요. 깻잎은 요만큼만 국민들이 먹으니까 여기서만 깻잎 농사를 지으세요. 요거는 보전해 드립니다. 라고 지정해 놨는데 계획 경제처럼 지정을 해놨는데 그런데 갑자기 국민들이 깻잎을 많이 먹기 시작해. 수요가 바뀌어. 그럼 또 지정하면 되죠. 그런데 봐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하자고 화물차 번호판 정부가 라이센스 숫자 딱 정해 놓는데 화물차가 더 필요한 공사 처리돼도 화물차 운전사들이 으쌰으쌰해서 더 이상 그 라이센스 주지 마. 라고 하면 못 주잖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냐? 일단 라는 거죠. 지금 의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이센스 주고
그 거기에 대해서 가격 보장해주고 이제 이런 거 하다가 더 필요한데 늘릴까라고 하니까 왜 필요합니까부터 시작해서 그걸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근데 성적표는 나와 있어요. 제가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의 채소류 변이 개수 등락폭이 얼마나 크냐 이걸 나타내는 표인데 이게 뭐 옛날 통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로 보면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채의 변이 개수가 0.05밖에 안 돼요. 한국은 5배죠. 0.25. 진폭을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쌀 때와 가장 비쌀 때를 비교하니까 18% 정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저거밖에 안 나요? 한국은 3배입니다. 3배. 와. 그러니까 일본은 채소 가격 안정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이미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극단적인 예죠. 사실은 뭐 사람들의 입맛이 뭐 어디 하루 이틀에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그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그 채소 가격 안정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예. 일본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는 해요. 예. 근데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농가 부담하는 게 조금 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하냐면 정부가 3, 그다음에 농협이 3, 아니죠. 정부 3, 지자체 3, 그다음에 농협이랑 농가 자부담이 4예요. 그러니까 농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스스로 참여하기에는 조금 꺼려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원금을 주는데 농가가 부담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금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정부가 30%를 내고 마치 보험료 내듯이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정부가 30%, 지자체가 30%, 그다음에 농협이랑 당사자들이 40%. 보험료를 내는데 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는 셈이네. 농사 실손보험이 있는 거야. 그런 거지. 일본은 농사 실손보험이 있어서 농사 망치면 보험금이 주는 동원금을 주는데. 그게 우리나라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2대 1대 1이에요. 농가 부담이 조금 많이 적죠. 그렇다 보니까 전체 물량 중에 한 30%가 이런 방식으로 재배가 되고 그렇다면 재배 면적도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채소 가격 안정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7개 품목에 전체 물량의 10%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움직이는 농산물 가격을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손보험이 커버하는 작물 숫자가 일본은 많고 우리는 적다. 그리고 실손보험료가 일본은 싸고 우린 좀 비싸다. 그런 차이가 있네. 우리가 많이 낸대잖아요. 비율이. 그렇다 보니까 농가들이 스스로 그 기금에 나 돈 내고 가입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또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커지면 또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렇죠. 플랫하게 유지되면 비용 들 일이 없거든.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 가격 안정제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려면 전체 농산물이 한 60% 이하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게 재배 면적도 컨트롤을 해야 되지만 전체 농산물이 60%가 들어와야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럼요. 그러려면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정부 부채가 GDP의 260%로 전 세계 넘버원이죠. 그것 때문은 아닌 걸로 알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도 되는지 판단하면 되겠네요. 김상훈 기자 말씀은 어쨌든 뭐 그런 취지로 가격 안정을 하려면 예산이 드는데 지금처럼 하지 말고 재배 면적을 좀 제한하든지 아니면 일본처럼 뭐 그 보험 실손보험료 같은 거 농민 실손보험 같은 걸 좀 낮춰주든지 양곡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자. 안 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배 면적을 줄이려면 그 지금 채소 가격 안정제를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이게 계약은 해놓고 그 손실액만큼 보존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공급 과잉이 일어나게 되면 다 농민들은 갖다 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보존받을 거니까. 그래서 농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합니다. 니들도 돈을 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공급 과잉이 일어나게 되면 출하를 늦추거나 혹은 스스로 시장 격리를 하거나 혹은 산지 폐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의무를 부과하는데 지금 농업법 개정안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들 테고 재배 면적 컨트롤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큰 도움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농림축산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법에 우리나라 이 법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취재한 김상훈 기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이 양곡관리법, 농안법 비슷한 건데 아주 그냥 심플하게 하면 보조금을 타작물 보조금을 주기는 주되 타작물 아닌 뭐 쌀에 대해서는 또 많이 주자.
안전망 바리케이트를 그래도 두자. 민주당안. 야 이거 두면 아무도 쌀에서 탈출 안 하지. 그러니까 가격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돼. 예산도 없어. 뭐 이게 정부안 어디가 좀 어떻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합쳐요? 농민들 소득 보전을 위한 거라고 하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자체를 통해서 농민 수당 같은 걸 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쌀 공급 과잉 문제는 해결을 하고 그 농민들의 소득 안정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그 지방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에 농민 수당을 주는 것도 기초자치단체 중에 농민 수당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말고. 그렇죠. 그 할 거면 그냥 농민들한테 주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농민이고 도시민이고 생계가 불안한 국민은 그 최저 생계를 보조하는 그 기초생활보호법이 있잖아요. 네. 그걸 농민들한테는 적용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적용해서 구제하면 되지. 도시의 빈민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고 농촌의 빈민은 더 보전해줘야 된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네. 농가의 소득을 보존한다는 거는 않습니까? 도와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식량 안보 때문이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가는 약간 그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가는 어쨌든 사실은 완전 시장 경제로 생각하면 여기서 망가지면 수입해 오면 되고 더 싼 제품을 그냥 쓰면 되는데 먹는 거는 최소한 어느 정도 자급률을 완전히 갖춰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미국 쌀 뭐 이런 쌀 어떻게 이깁니까? 싼 거를. 그렇죠. 그러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반시장적인 조치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식량 안보라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탱크 평소에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사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예. 근데 식량 안보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도와준다의 의미가 아니라 농가 소득 안정을 지켜놔야 우리가 식량 안보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고 하면 굳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많은 돈을 쓰지 말고 지자체를 통해서 농민 수당을 주게 되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저는 그래도 농민한테 직접 주는 게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상태가 굉장히 그래도 나름 괜찮은 정책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럼 나눠줄 때 공익형 직불금 그다음에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전략적 농민한테 내가 어떤 받았어요. 기준으로, 난 근데 농사 귀찮아. 뭐 대충 해. 근데 나는 보조금이 농민이라는 들어와. 이유로 보조금이 들어와. 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의 낭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 때 이 소득 보전 얘기가 왜 하냐면 저희가 예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처음 나오는 논란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시장 원리에 따르면 자꾸 보조금을 줘서 가격을 방어해주면 누가 쌀 농사만 짓지 다른 거 짓겠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서도 실제로 이제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니네가 벼농사 짓다가 다른 농사로 옮기는 걸 무슨 길 건너 김밥집에서 먹다가 뒷골목 중국집으로 바꾸는 거랑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다. 농기계 다 바꿔야 되고. 맞습니다. 쉽지 않다. 뭐 다 갈아엎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주는 줄 아냐. 그렇죠. 안 된다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될 문제가 아닌데. 네. 예, 그러니 쌀 농사를 짓는 거를 줄여야 되는 게 국가적인 목표라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 쌀 농사 못 짓겠어. 그리고 빠져나가는 분이 생겨야 되는 문제지. 맞습니다. 전환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 된다라는 논리가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저에게 이제 또 따로 전해주시는 어떤 분의 목소리는 이게 예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그 한미 FTA 하면서 쌀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잖아요. 쌀도 이제 수입해서 와야 되고 농민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동차 수출하고 뭐 이런 거가 전반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면서 그때 농민들한테 국가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보전해 주는 걸로. 농민들의 소득은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반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총론적으로 국가에 유리합니다. 라는 이유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때 농민이었던 농민들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국가가 보전을 해줘야지. 그때는 급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은 몰라 이게 시장 원리고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 쌀 남는 게 더 문제야. 라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건 아니지 않냐? 국가의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더 중차대한 문제다. 제가 이게
라는 주장을 하시던데 저는 설득됐습니다. 실적까지 있는지는 취재를 안 해봤는데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예산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직불금이 따로 집행이 되긴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그 충분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취재를 안 해서 한 말은 없습니다만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정책적 설계들이 있는데 예. 얼마나 집행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채팅창에서도 원킴님께서 그래 그럼 그때 농사 짓던 분들만 조사해서 그분들만 보전해 주자. 그 이후에 농사 시작하신 분들은 빼고. 여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가 소득 보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것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 면적을 컨트롤해서 조금 많이 과잉 생산되지 않는 굉장히 전교환 정책의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안법 개정 안에는 어쨌든 지금은 빠져 있다. 나중에 추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얘기는 듣기는 조금 좀 어려운 시간이라서 예. 한 가지만 그럼 우리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 2%가 가끔씩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농업 전문가님 오시면 그 식량 안보에 관한 한 우리는 쌀은 자급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뭐 고구마하고 뭐는 작업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나머지는 어차피 자급 못 하잖아요. 나머지 곡류들은 밀 등등등 다 모자라죠. 다 못하죠. 나머지는 다 모자라죠. 잠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기고 뭐고 어차피 못 하잖아요. 네. 요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쌀만 고구마, 남고. 감자 등의 서류, 그 다음에 쌀 빼놓고 나머지 자급률이 다 밑에 떨어져 있어요. 물론 채소나 과실 이런 것들은 뭐 70, 60, 80 이렇기는 합니다만 고구마, 감자까지는 작업이 되는군요. 근데 저게 자급이라는 게 예. 옥수수도 먹고 콩도 먹고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하니까 쌀 저만큼 먹고도 자급이라는 거지. 정말 쌀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자급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저의 걱정은 왜 쌀로만 계속 하느냐는 이게 우리의 뜻이죠?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쌀 농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메스를 가야 될 때는 가하고 지원을 할 때는 지원하고 그게 이제 똑같이 테이블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쌀이라고 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치 이걸 지키면 우리가 살아나고 이걸 못 지키면 Yes. 우리가 식량난이 닥쳤을 Yes. 때 죽는 Yes. 것처럼 되니까 Yes. 이거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정을 안 하니까 이 개혁이 원 스텝 포워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완전 동의합니다. 아까는 동의 또 안 하네. 아니 그거는 그건 필요 없고 자급이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사실 해서 저는 안승찬 대표 얘기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완전 동의하지. 사실은 완전 맞는 얘기예요. 자급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쌀로만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예전에 얘기했던 보전해 준다는 게 들어간 거 아니야? 혹은 지금 쌀농사 짓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표가 얼마야? 우리가 감자 농사 짓는 농민이 이렇게 많았으면 감자로 했을 야 거야. 그래도 쌀이 중요하다고 했겠습니까? 그때는 또 감자겠지. 당근 농사만 되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당근을 그렇지. 지켜야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그게 이게 식량 안보입니까? 농민 보호지. 근데 농민도 보호는 해야 되죠.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마. 알겠어. 아니, 그럼 농민도 보호는 해야 되지만 그거를 농민이라고 해야지 쌀이라고 하면서 쌀을 왜 해야 돼요?라고 하면 이게 뭐 안보니 뭐니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약간 어불성설이다. 라는 의견이 제가 어디서 들은 바가 있어서 제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야 김상훈 맞아요? 기자님, 맞아요. 아니, 동의해. 동의하면 어떻게 반론을 해야지. 아니 동의. 동의합니다. 예, 자 김상훈 기자님. 알겠습니다. 아니, 저 들은 얘기예요 분명히. 진짜 들은 얘기야. 농민분들 우리 입장 아니고. 나 동의 취소. 진짜 좀 분명히 요즘에 언더스탠딩 시청자들이 많아져서 이제 이러면 너 2% 너 평생 당근만 먹어봐 하면서 당근 막 10박스 뭐 언더스탠딩 보내시는 분들 생겨요 이제. 예.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도 쌀을 먹어야 살 수 농민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듣고 쌀을 먹어서 살 수 있습니다. 김상훈 네. 기자도 농민의 아들인데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 어떻게 당근을 먹고 살아? 말도 안 되지.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